단계적 일상 회복 이후 정부가 처음으로 코로나19 위험도를 평가한 결과 수도권의 위험도는 매우 높음으로 최고 단계로 나타났습니다. 수도권에서 하루 이상 병상을 기다리고 있는 확진자는 900명을 넘어섰습니다. 오늘 아침 서울 기온이 올가을 들어 처음으로 영하권을 기록하는 등 출근길 기온이 뚝 떨어졌습니다. 전북과 세종, 충남 지역에 대설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 많은 눈이 내리겠습니다. 올해 종부세 과세 대상이 지난해보다 42% 많은 95만 명에 달하고 예상 세액은 3배가량 늘어난 5조 7천억 원에 이르는 걸로 집계됐습니다. 정부는 종부세가 국민 98%와는 무관하다고 밝혔지만 위헌 소송 등 조세 저항 움직임도 일고 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반성을 통한 쇄신 선대위 구성에 나섰습니다. 국민의힘은 총괄 선대위원장으로 내정된 김종인 전 위원장이 일부 인선에 불만을 표하면서 선대위 구성이 삐걱이는 모양새입니다. 내부 비리 정황을 밝힌 경찰관이 오히려 강등이라는 중징계를 받은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거꾸로 비리 경찰관으로 몰려서 수사를 받았지만 범죄 혐의가 없다는 검찰의 판단과는 상반된 징계 처분을 받은 걸로 나타났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의 유임을 결정했습니다. 파월 의장은 경기 회복 과정에서 암초로 등장한 인플레이션 대응에 역점을 두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23일 굿모닝 YTN 시작합니다. 네, 코로나19 확진자 규모가 좀처럼 줄지 않고 있습니다. 수도권의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83%를 넘어섰습니다. 정부가 단계적 일상 회복 이후 처음으로 코로나19 위험도 평가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수도권의 위험도는 매우 높음으로 최고 단계였습니다. 이동호 기자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2,800명대지만 월요일 발표 기준으로는 역대 최다입니다. 휴일 검사 건수가 크게 감소해도 확산세가 꺾이지 않으면서 위중증 환자는 여전히 500명대, 사망자도 연일 20명을 넘기고 있습니다. 80% 이상 환자가 집중된 수도권의 경우 중환자 병상 가동률이 서울 84.9% 등 83.3%에 이릅니다. 수도권 중환자실 병상 가동률은 꾸준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병상이 부족해지면서 수도권에서 하루 이상 병상을 기다리는 사람도 900명을 넘어섰습니다. 수도권에서는 지난주 일평균 확진자 수도 그 전주에 비해 27% 늘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코로나19 유행 위험도를 수도권은 매우 높음, 비수도권은 중간, 전국은 높음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직전주에 비해 2단계씩 상승한 것입니다. 여러 가지 방역 지표, 병상 지표가 많이 악화가 되고 있고 또 저희가 예의주시하는 거는 지표의 악화의 속도가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었다라는 그런 점이 굉장히 그 위험도가 높게 평가하는 그런. 실제로 감염 재생산 지수도 1.05에서 1.1로 높아졌고 코로나19 검사 양성률도 1.6%에서 1.82%로 상승했습니다. 주간 사망자 수는 127명에서 161명으로 늘었습니다. 주요 지표 가운데 하나인 60세 이상 확진자 비율도 최근 꾸준히 늘면서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 증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병상 확보 및 의료인력 확보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고위험군에 대한 추가 접종 확대를 통해 중증 환자 수를 최대한 줄여나가겠습니다. 당국은 각종 방역 지표가 나빠지고 있어 당분간 코로나19 확산세는 이어질 것이라고 밝혀 다음 달 일상회복 2단계로의 이행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YTN 이동우입니다. 어제 0시부터 밤 9시까지 확진자는 2,344명으로 집계됐습니다. 17개 시도 가운데 부산을 제외한 16개 시도의 확진자 집계로 그제 같은 시간보다는 124명이 적습니다. 수도권이 1,826명, 수도권 외 지역이 518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0시 기준으로 발표될 확진자 수는 2,000명대 후반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코로나19 유행 위험도가 급격하게 나빠진 이유는 60대 이상 고령층 확진자가 늘었기 때문입니다.
고령층 돌파 감염이 증가하면서 확진자 가운데 위중증으로 진행되는 비율도 50% 넘게 급증했습니다. 이영원 기자입니다. 정부는 방역 지표가 급격히 악화한 이유로 확진자 규모에 비해 높은 위중증 환자 비율을 꼽았습니다. 확진자 가운데 위중증으로 진행하는 위중증 전환율은 2.36%에 달합니다. 지난달 첫째 주 1.56%에서 3주 만에 급증한 겁니다. 안정적으로 대응 가능한 위중증 환자 500명을 넘긴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건데 가장 큰 원인은 고령층 확진자 증가입니다. 지난달 20%대에 머물던 60살 이상 확진자 비중은 이달 들어 35.7%로 크게 늘었습니다. 잇따르는 돌파 감염에 고령층 추가 접종을 서두르고 18살에서 49살 청장년층도 내년 상반기 추가 접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60세 이상의 추가 접종률도 증가를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7.5%로 낮은 상황입니다. 추가 접종을 시행하면 2주 이내에 면역 효과나 예방 효과가 굉장히 급격히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유흥시설과 노래방, 헬스장 등 감염 취약시설에 도입한 방역 패스 유효 기간을 설정할지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접종 뒤 일정 시간이 지나면 효과가 떨어지는 점을 고려해 접종 증명서 인정 기간을 정할 필요성이 커진 겁니다. 외국에서는 이제 면역력이 유지되는 6개월에서 9개월 정도로 방역 패스 유효 기간을 지정하는 나라들이 좀 다르고 또 이스라엘 같은 나라들은 또 추가 접종을 방역 패스에 또 연동해서 한편 방역 당국은 이번 주부터 시작한 전면 등교로 미접종 소아청소년 확진자가 크게 늘 수 있다며 백신 접종을 재차 당부했습니다. 미접종군은 완전 접종군에 비해 감염 위험이 2.3배, 위중증 11배, 사망은 4배나 높게 나타난다고 강조했습니다. 백신 접종 이득이 훨씬 크지만 현재 12살에서 17살 접종 완료율은 13.5%에 불과합니다. 이에 정부는 사전 예약을 다음 달 31일까지 추가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교육부는 지난 15일부터 그제까지 전국에서 학생 2,631명이 확진돼 하루 평균 376명꼴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지난 17일엔 502명이 양성 판정을 받아 하루 학생 확진자 수로는 지난 2일 530명 이후 역대 두 번째로 많았습니다. 이에 따라 교육부 관계자는 대규모 행사나 다중 이용시설에 출입할 때 청소년도 방역 패스를 적용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최근 코로나19 확산의 위험 요인으로 소아 청소년의 발생 증가를 꼽으며 최근 2주 동안 발생한 12살에서 17살 확진자를 분석해보면 98.7%가 미접종자였다고 밝혔습니다. 정 청장은 최근 확진자가 증가하면서 소아 청소년도 감염에 노출될 위험이 증가하고 있다면서 안심하고 일상생활을 하기 위해선 보다 적극적으로 접종을 받아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올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대상자가 지난해보다 28만 명이 더 늘었습니다. 다주택자의 세부담은 지난해보다 평균 3배 정도 커졌습니다. 오인석 기자입니다. 2021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고지서가 발송됐습니다. 올해 종부세 납부 대상은 지난해보다 28만 명이 늘어난 94만 7천 명, 세액은 3조 9천억이 증가한 5조 7천억입니다. 납부 인원은 42%, 세액은 217% 증가했습니다. 1세대 1주택자 기본 공제 금액이 공시가격 9억에서 11억으로 높아지면서 8만 9천 명은 제외됐습니다. 납세자의 합산 배제 신고 등으로 고지세액 대비 약 10% 감소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추정컨대 약 5.1조 원 수준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2주택 이상 다주택자의 종부세 부과 대상은 48만 5천 명으로 13만 명이 늘었고 세액은 지난해 9천억에서 2조 7천억으로 1조 8천억이 증가했습니다. 다주택자 종부세 부담이 지난해보다 평균 3배나 커진 셈입니다. 특히 서울 등 조정 대상 지역 2주택자나 3주택 이상자가 다주택자 종부세 중 96%인 2조 6천억을 부담합니다. 서울 강남구의 시가 26억 원의 아파트 한 채와 시가 27억 원의 주택 한 채를 보유한 경우 5,869만 원의 종부세가 부과됐습니다. 법인은 6만 2천 명에게 과세되고 전체 종부세의 40%인 2조 3천억이 부과됐습니다.
이에 따라 다주택자와 법인이 전체 세액의 88.9%를 부담해 종부세의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국민 98%는 종부세와 무관하다며 법인을 통한 종부세 부담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법인 과세 인원과 세액이 약 3배씩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종부세 부과 대상자는 홈택스에서 고지서를 확인할 수 있고 우편으로는 24일이나 25일쯤 받을 수 있습니다. 종부세 신고와 납부는 다음 달 1일부터 15일까지입니다. YTN 오인성입니다. 이번 종부세의 핵심은 다주택자들의 세금 부담을 높여서 매물을 내뱉게 하겠다는 겁니다. 네, 이에 따라 같은 아파트여도 주택수에 따라 부과되는 세금이 최대 10배 이상 벌어졌고 형평성 논란까지 제기됐는데요. 다주택자들은 전세 물건을 월세로 전환해서 세금을 충당하며 어떻게든 버티겠다는 입장입니다. 김우준 기자입니다. 서울 반포동의 한 아파트 단지. 종합부동산세 고지서 발송이 시작된 당일 집단 소송에 참여할 입주민 모집에 한창입니다. 작년에 한 3천만 원 정도 나왔어요. 2주택이라. 그래서 작년에도 이제 대단히 힘들었는데 금년에 미리 알아보니까 한 8천만 원 정도 나왔다고 해서. 강남 대단지 인근 상가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상가 곳곳에는 종합부동산세 위원 청구인을 모집하는 안내문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 같은 안내문은 국세청에서 종부세 고지서가 발송된 당일을 중심으로 초고가 아파트를 중심으로 널리 퍼졌습니다. 안내문이 배포되자마자 참여 의사를 내비친 주민만 1000여 명. 이들은 정부가 부동산 정책 실패 책임을 일부 시민에게 전가했다며 과도하게 재산권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막 물려들어서 하루도 안 돼가지고 벌써 청권이 확 넘어버렸어요. 그래서 상당한 위헌 청구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거친 종부세는 모두 5조 7천억 원. 이 가운데 다주택자가 낸 비율은 47%에 달합니다. 다주택자 48만 5천 명이 2조 7천억 원을 부담하게 된 건데 지난해 대비 평균 3배 넘게 올랐습니다. 논란으로 떠오른 건 조세 형평성. 다주택자를 겨냥한 조세이다 보니 같은 20억 원짜리 주택을 갖고 있더라도 주택 보유수에 따라 세금이 최대 10배 이상 차이 나기 때문입니다. 팔 수도 없는 상황이 지금 돼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좀 답답한 상황에 지금 와 있고 이게 지금 우리가 예상했던 거지만 실제 이제 예상했던 것이 세금이 직접 나오고 나면 조금 더 조세 저항이 세게 일어날 것이다. 하지만 종부세가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만들어진 만큼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성격을 고려하면 과도하지 않다는 의견도 적지 않습니다. 돈이 많은 사람은 부동산을 많이 가지고 싶겠죠. 가격이 오르는 걸 기대하게 되니까. 근데 보유세가 낮으면은 그게 더 강화되는 거고 그런 점에서 이번에 종부세 다주택자와 법인에 좀 종부세가 많이 이제 고지가 됐는데 그런 부분은 일단은 긍정적인 것으로 봅니다. 일단 다주택자들은 매물을 내놓지 않고 버텨보겠다는 입장. 가지고 있는 전세 물량들을 일부 월세로 돌려 종부세를 메꿔보겠다는 겁니다. 올 전세로 돌린다는 것보다는 일부 세금 낼 돈을 플러스 알파 하면서 나머지는 월세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고 계세요. 정부는 종부세 부담이 임차인에게 전가되는 걸 막기 위해 전월세 상한제 등 제도적 보완 장치를 추가로 마련하겠다는 방침입니다. YTN 김우준입니다. 네, 오늘 아침 올가을 들어 가장 추운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서쪽 일부 지역에는 많이 눈이 예보되면서 대설주의보도 내려졌는데요. 기상캐스터 연결해서 자세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홍나시 캐스터. 네, 광화문에 나와 있습니다. 네, 오늘 서울에는 올가을 첫 영하권을 기록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서울에는 올가을 첫 영하권 추위와 함께 가장 추운 날씨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영하 2.7도까지 내려가면서 어제 같은 시각보다 8도가량 낮고요. 체감 온도는 영하 7도 선까지 뚝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두꺼운 외투에 또 장갑까지 착용하고 있어도 차가운 공기가 옷깃 사이로 파고드는데요. 오늘 출근길에는 따뜻한 겉옷과 함께 방한용품 챙기셔서 보온에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강원 남부 동해안과 영남 동부에는 한파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전국적으로 영하권 추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비공식 기록으로 강원도 설악산의 기온이 영하 16도까지 떨어지면서 가장 춥고요. 대관령은 영하 7.7도, 파주도 영하 4.4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낮에도 찬바람이 불며 춥겠습니다. 서울 낮 기온 3도, 광주와 대구는 7도로 어제보다 1에서 3도가량 낮겠습니다.
영하권 추위 속 충청과 호남 지방에는 산발적인 눈구름이 발달해 있습니다. 특히 전북 동부와 충남 북부, 제주 산간에는 대설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천안에는 벌써 3cm가량의 눈이 내려 쌓였는데요. 앞으로 전북 동부에 최고 8cm, 경기 남서부와 충청, 제주 산간에도 최고 5cm의 눈이 더 내리겠고 수도권과 강원 지역에는 약하게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이번 비나 눈은 내일 아침이면 대부분 그치겠고요. 영하권 추위는 주말까지 길게 이어질 전망입니다. 오늘 바람도 무척 강합니다. 현재 서해안과 동해안, 제주도에는 강풍주의보가, 그 밖에 대부분 해상에는 풍랑특보가 발효 중이고요. 내륙을 중심으로는 초속 15m 안팎의 강한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날아갈 수 있는 시설물들을 단단하게 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광화문에서 YTN 홍나신입니다. 민주당으로부터 쇄신의 전권을 받은 이재명 후보가 대대적인 변화를 예고했습니다. 조금 더 자세를 낮추면서 반성문을 쓰는 것으로 새로운 민주당을 시작했습니다. 다만 선대위 개편 방향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최하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재명 후보가 전권을 쥐고 쇄신에 착수한 민주당 선거대책위. 전국민 선대위라는 새로운 이름만큼 회의 모습도 사뭇 달라졌습니다. 일주일 전 당 지도부가 있었던 상석에 등 취업 준비생과 워킹맘 등 청년 세대가 앉아 저마다의 고충을 토로했습니다. 매주 월요일마다 이런 방식으로 직접 민심과 소통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새로운 민주당 첫 1일차라고 생각됩니다. 국민 여러분들의 이제 새로움과 변화, 혁신, 개혁에 대한 열망을 담아서 이제 이재명의 민주당, 새로운 민주당을 시작하겠습니다. 쇄신의 출발선에서 이 후보는 따끔한 회초리를 맞을 준비가 됐다며 자신과 민주당의 반성문부터 썼습니다. 부동산 문제로 서민 고통을 가중하고 내로남불식 남탓만 했다면서 대장동 의혹에 대한 자신의 부족함도 사과했습니다. 왜 민간의 저런 비리 잔치를 예방하지 못했느냐라고 하는 지적에 대해서 나는 책임이 없다라고 말한 것 자체가 잘못임을 인정합니다. 청년층을 향해서도 역사상 가장 취약한 계층으로 만든 점에 무한 책임을 느낀다며 자세를 낮췄습니다. 민생개혁을 강조하는 대목에선 자신이 만난 어르신의 이야기를 전하며 울먹이기도 했습니다. 없는 사람, 가난한 사람 좀 살 수 있게 해달라. 그런 분들의 그 눈물을 제가 정말로 가슴으로 받아 안고 살아가고 있는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찰을 시작으로 변화를 예고한 이 후보는 몽골 기병처럼 필요한 일을 신속히 해내는 당으로 바꾸겠다며 기민함도 거듭 강조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선대위 개편 방안을 두고는 고민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YTN 최하영입니다. 최고위급 인선이 마무리되는 것 같았던 국민의힘에서 조금씩 잡음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 취재 결과 김종인 전 위원장이 이준석 대표를 만나서 선대위 인선에 강한 불쾌감을 나타낸 걸로 확인됐습니다. 자신은 합류를 확정하지도 않았는데 발표됐고 선대위 체제가 삼각구도로 비치는 것에도 우려를 표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박석영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에게서 총괄선대위원장직을 제안받은 김종인 전 위원장. 윤 후보의 중재로 공동선대위원장으로 지명된 김병준 전 위원장과도 만난 것으로 알려졌지만 최종 결심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일단 총괄위원장직은 수락은 하신 거죠? 수락은 뭐 수락 공식적으로 네. 아직은 내가 수락한 적은 없어. YTN 취재 결과 김 전 위원장은 최고위원회의 전 이준석 대표와 아침 회동을 갖고 윤 후보의 일방적인 인선에 강한 불만을 표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시간이 더 필요하다면서 윤 후보의 전화조차 받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저도 잘 모르겠는데 총괄 선대위원장으로 부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하루 이틀만 조금 좀 시간을 좀 더 달라고 하셨기 때문에 결국 사실상 처음으로 주도한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후보는 김 전 위원장을 빼고 이준석, 김병준 상임위원장 임명안과
김한길 전 민주당 대표를 새시대 준비위원회 위원장으로 하는 안건만 마무리 지었습니다. 후보 직속으로 김한길 위원장님이 좀 맡으실 새시대 준비위원회라는 것을 두고 아무래도 우리 당 선대위보다야 훨씬 규모가 작겠습니다만은 그러면서도 선대위 수석대변인의 이양수 의원을 선임하고 전략기획부총장과 조직부총장을 각각 윤한홍 의원과 박성민 의원으로 교체하는 인사를 강행했습니다. 위원장님 하루 이틀 좀 고민한다고 하셨는데 좀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러신 건지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아무 말로 할 말이 없어요. 고민하신 이유에 대해서만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위원장님? 여러 당신이 예상하는 이런 걱정을 좀 하시면서 조금 시간을 가지고 생각해 보겠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경쟁자 끌어안기도 관건입니다. 윤 후보는 경선에서 경쟁했던 예비 후보들과 오찬 회동 약속을 잡았지만 홍준표 의원과 유승민 전 의원이 응답하지 않으면서 원희룡 전 제주지사를 포함한 본선 경쟁자들과의 회동은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국민의힘 선대위는 다음 달 6일 발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때까지 비서실장과 본부장 등 인선 협의가 이어질 텐데 다양한 인사를 모두 끌어안는 만큼 마지막까지 줄다리기는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박서경입니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김만배 씨와 남욱 변호사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녹취록을 제공했던 정영학 회계사는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배임 액수는 1,800억 원대로 특정이 됐고 뇌물 혐의도 공소장에 들어갔습니다. 검찰이 50여일 만에 핵심 4인방 모두 재판에 넘겼지만 윗선과 로비 의혹 수사는 여전히 과제로 남았습니다. 나혜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장동 4인방이 모두 법정에 서게 되면서 검찰의 1차 수사는 일단락됐습니다. 이들이 개발 사업을 멋대로 주물러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수천억대 손해를 봤다는 게 핵심인데 당시 성남시 윗선을 향한 수사엔 한 걸음도 못 갔습니다. 전담수사팀은 지난달 김만배 씨 구속영장이 기각되고 나서야 뒤늦게 성남시청을 압수수색했고 그마저도 지금껏 불러서 조사한 건 실무자뿐입니다. 당시 성남시 정책실장이었던 정진상 민주당 선대위 부실장이 압수수색 직전 유동규 전 본부장과 통화하고 황무성 전 사장 사퇴를 압박했다는 의혹의 실체도 여전히 안갯 속입니다. 광범위한 정관계 로비 의혹도 마찬가지입니다. 곽상도 전 의원 아들 퇴직금 관련 내용 역시 이번 공소장엔 한 줄도 못 적었고 박영수 전 특별검사와 권순일 전 대법관 등 다른 50억 클럽 의혹 인사들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최윤길 전 의장 등 성남시 의회를 상대로 한 수십억 원대 로비 의혹도 그동안 뭘 들여다본 건지 알 길이 없습니다. 검찰의 이런 초라한 성적표는 어느 정도 예견됐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첫 압수수색부터 유동규 전 본부장이 창밖으로 던진 휴대전화를 못 찾아 허둥댔고 김만배 씨 관련 수사도 영장 기각으로 뒷걸음질만 쳤습니다. 보강 수사 끝에 체포했다 풀어줬던 남욱 변호사와 함께 신병 확보에 성공했지만 이후 2주 가까이는 수사팀원들의 잇따른 코로나19 확진으로 시간을 허비했습니다. 설상가상 자축한다고 16명이 쪼개기로 회식한 사실도 들통나 주임 부장검사가 경질됐습니다. 이제 피고인 신분이 된 대장동 4인방은 마음껏 불러 조사하기도 어렵습니다. 수요일 첫 재판을 앞둔 유동규 전 본부장도 방어권 보장 때문에 기소된 뒤론 한 차례도 조사받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정치적 고려 없이 제기된 모든 의혹을 엄정하게 규명하겠다고 외치고 있지만 정작 정치권에서 불어오는 특검 도입론을 잠재우긴 어려워 보입니다. YTN 나혜인입니다.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던 중에도 스토킹 남성에게 살해당한 여성은 지난 1년 동안 모두 5차례나 경찰에 피해를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2번이나 가해 남성을 만나고도 경고만 한 뒤 돌려보냈습니다. 홍민기 기자입니다. 검은색 상하이에 검은색 모자를 눌러쓴 남성이 경찰 호송차에서 내립니다. 지난 19일 경찰의 신변보호 아래 있던 여성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35살 가해 남성이 영장 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한 겁니다. 왜 범행을 저질렀는지,
피해 여성과 유가족에 사과할 뜻은 없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에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유족들한테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신가요? 그럼 인정하시나요?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이번 사건 전에도 오랜 기간 반복적으로 피해 여성을 스토킹해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 1년 동안 경찰에 접수된 스토킹 신고만 모두 5차례에 달할 정도였습니다. 지난 6월에는 자기 짐을 가져가겠다며 여성 집에 찾아와 경찰관이 출동하기도 했고, 지난 9일에는 동의 없이 회사 앞으로 찾아와 경찰관이 퇴근길 여성의 집까지 동행하기도 했습니다. 이 같은 과정에서 경찰은 A씨를 2번이나 직접 만났지만 단순히 스토킹 중단을 경고하는 데 그쳤습니다.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되기 전이라 이미 동행을 거부하는 A씨를 강제로 조사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경찰은 지난 19일 범행 당시 500m 떨어진 서울 명동의 한 호텔로 출동한 배경에 대해서도 거듭 해명했습니다. 기술적 한계로 스마트워치의 위치값이 다른 곳에 표시됐고 신호가 발신된 곳을 우선 수색하는 게 지침이었다는 겁니다. 다만 피해 여성의 집을 먼저 수색하지 않은 건 아쉬운 점이라며 신고가 접수되면 주거지에도 현장 경찰관을 보내도록 지침을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이번 사건 담당 경찰서장이 참여하는 스토킹 범죄 대응 개선 전담팀을 만들어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경기도 의정부시에서 오래된 상수도관이 파열돼 밤사이 일부 지역의 물 공급이 끊겨 주민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또 곳곳에서 화재도 잇따랐습니다. 임상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수도꼭지를 아무리 돌려도 물이 나오지 않습니다. 결국 이 식당은 일찌감치 영업을 접었습니다. 그럼 물이 나와야 손님을 받잖아요. 그 아무런 예고도 없이 방송도 안 해주고. 단수로 온수 보일러를 사용하지 못한 일부 주민들은 밤사이 추위에 떨었습니다. 보일러가 이대로 놔두면 또 순환이 안 돼서 얼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되고요. 오래된 상수도관이 파열된 겁니다. 누수를 확인한 지자체가 심야 복구 작업을 벌이며 가능동을 포함한 3개 지역에 물 공급이 끊겼습니다. 오래된 상수도관이 파열된 겁니다. 누수를 확인한 지자체가 심야 복구 작업을 벌이며 가능동을 포함한 3개 지역에 물 공급이 끊겼습니다. 이제 야간에 이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단수를 하고 이제 작업을 해야 되는데 이제 예기치 못하게 그 단수 범위가 좀 확대가 돼가지고 어젯밤 9시쯤 시작된 수도관 복구 공사는 2시간여 동안 진행됐고 해당 지역에는 오늘 새벽 1시가 넘어서 물 공급이 재개됐습니다. 화물차 짐칸이 부서져 있습니다. 어젯밤 8시 반쯤 중부고속도로 음성휴게소 인근에서 25톤 화물차가 앞서가던 8.5톤 화물차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25톤 화물차 운전자가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고 사고 수습을 위해 하행선이 차단되며 한때 극심한 교통 혼잡이 빚어졌습니다. 화재도 잇따랐습니다. 경북 성주에서는 어제 오전 장갑 공장에서 난 화재가 강풍을 타고 번지다가 발생 10시간 만인 어젯밤 8시 50분쯤에야 큰 불이 잡혔습니다. 강원도 강릉에서도 건축 폐기물 창고에서 불이 났는데 가연성 높은 폐자재들이 타면서 불길을 잡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소방은 날이 밝는 대로 진화 작업을 마무리할 방침입니다. YTN 임성호입니다. 경찰서 공사비리 정황을 찾아내고 예산을 아낀 경찰관이 동료들로부터 비리 경찰관으로 몰려 수사까지 받은 소식 얼마 전 YTN이 단독으로 보도해드렸는데요. 울산 경찰청이 해당 경찰관에게 강등이라는 중징계를 내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범죄 혐의가 없다는 검찰 판단과는 정반대의 판단이 나온 건데요. 당사자는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차상은 기자입니다. 지난해 경찰서 공사업체의 비리 정황을 찾아내 공사 계약을 바로잡은 당시 울산 남부경찰서 경무과장 A씨. 비리가 의심돼 수의계약 대신 경쟁입찰로 바꾸고 공사 예산까지 아꼈지만 업체와의 유착이 의심되고 갑질을 당했다는 직원들의 신고로 직위 해제됐습니다. 검찰 수사 끝에 무혐의 처분을 받으며 누명을 벗는가 싶었지만 징계위원회를 연 경찰은 강등이라는 중징계를 결정했습니다. A씨가 경찰서와 업무 협약을 맺은 헬스장 측으로부터 하루 이용권들을 받은 사실을 두고 개인적으로 금품을 수수했다고 판단한 겁니다. A씨는 공개적인 장소에서 이용권을 받아 직원들에게 나눠줬는데도 비리 경찰관으로 몰렸다며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업체 쪽에서 이제 첨부한테 나눠주겠는데 본인 스케줄 때문에 거기 이제 안 돼가지고 다른 인편을 통해서 그래서 이렇게 제보고 대신 나눠주라 해서 그래서 경찰서 현관에서 받아서 이제 전달해 준 겁니다. 이용권을 배포한 헬스장 측은 징계 결과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용권 배부는 담당 부서 실무자와 사전에 논의가 된 부분이고 A씨에게 개인적으로 건넨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2차례 걸쳐서 무료 이용권을 배부하겠다라고 계장님들 이하 직원들께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A씨와 헬스장 측은 검경 수사 때도 이런 사실을 진술했지만 경찰 징계위에서는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징계위는 A씨가 공사비리 정황을 발견한 것 또한 사실과 다르다며 오히려 A씨가 담당 직원을 부당하게 업무에서 배제하고 막말했다는 주장만 인정했습니다. A씨가 문제를 제기한 내부 공사 비리 의혹에 대한 진상조사나 상급기관의 감찰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A씨는 경정 승진이 결정된 상태에서 강등이라는 징계를 받아 사실상 2계급 아래인 경위계급으로 내려갔습니다. 음주운전 사고를 내거나 근무 시간 중에 성매매를 한 경찰관이 받은 징계 수위와 같습니다. A씨는 공사비리 정황을 당시 기록을 통해 여러 차례 확인했고 예산 담당자 또한 공사 면적을 실제보다 크게 보고한 사실을 인정했다며 징계 소청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차상입니다. 경기도 의정부에 있는 을지대병원 간호사가 태움이라고 불리는 병원 내 괴롭힘을 호소하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소식 저희가 전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당시 병원 측은 개인적인 문제로 치부하는 해명만 늘어놨었는데 뒤늦게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김혜린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기도 의정부시의 을지대병원 관계자가 YTN 취재진에 보낸 문자입니다. 병원 내 집단 괴롭힘, 이른바 태움 피해와 업무 스트레스를 호소하다 극단적 선택을 한 간호사 24살 A씨에 대한 취재가 시작되자 병원 측이 해명에 나선 겁니다. 병원 측은 먼저 간호사는 이직률이 높다며 언제든지 사직 후 다른 병원에 취직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만에 하나 태움이 있었다고 가정하더라도 사직하고 직장을 옮기면 간단히 해결될 수 있지 않았겠냐고 반문합니다. 다른 선택지가 있는데 극단적 선택을 한 게 안타깝다면서도 의문이 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요, 이제 병원에서는 병원 간호사들이 이직률이 엄청만 높아요. 왜냐면 갈 데가 많으니까. 그래서 이 병원은 뭐 마음에 안 드냐? 그러면 뭐 금방금방 그만두고 다른 병원을 옮기고 이렇게 하거든요. 병원 측은 뒤늦게 해당 발언이 개인 의견이었을 뿐 공식 입장은 아니라고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병원 측은 유족들에게도 책임 회피성 해명으로 상처를 줬습니다. 유족들을 찾은 병원 관계자가 A씨 사망 당시 영상통화를 하고 있던 남자친구를 탓하는 듯한 발언을 이어간 겁니다. 남자친구가 보관하고 나서 계기가 한 50분 정도 돼요. 저희 일단 그 상황이 싫은 거죠. 네. 하여튼 그런 계기가 좀 있는데 시간이 한 50분 정도 돼요. 큰 소리 났을 때 그래서 119로 좀 불렀으면 얼마나 좋지 않았을까 좀 아쉬운 부분. 병원 측은 취재진에게도 A씨가 남자친구 문제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 같다는 취지의 해명을 반복했습니다. 통화 과정에서 뭔가 좀 심적인 자극을 줄 뭔가가 있지 않았을까. 그런 게 조금 이제 의혹이 드는 거죠. A씨의 동료들은 이 같은 해명을 반박하며 병원이 상급 종합병원 인증평가를 목전에 둔 상황이었다는 점을 언급했습니다. 병원 입장에선 레지던트나 의사를 확충하기 위해 인증평가 통과가 간절했기 때문에 어떻게든 간호사 개인 문제로 치부하려 한다는 겁니다. 인증평가를 준비하려면 그만큼 신경 써야 할 것도 많았기 때문에 인력 유출도 필사적으로 막았다고 말했습니다. 인증 넘기려고 하고 그러니까 어떻게든 막 사직하는 사람들 붙잡고 막 이렇게 하거든요. 이것 때문에 더. YTN 보도 이후 병원 측은 A씨 죽음에 대해 다시 진상조사에 착수하고 경찰에도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하지만 정식 조사가 시작되기도 전에 개인사를 언급하며 숨진 간호사가 호소한 병원 내부 문제를 외면하려 한 데에 대해선 비판을 피하기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혜린입니다. 미국에서 크리스마스 행진 도중에 SUV 차량이 돌진해 5명이 숨지고 40명 넘게 다쳤습니다. 다친 사람의 상당수가 어린 학생들이었는데 사고 동기나 테러 관련성은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종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 위스콘신주의 한 마을에서 크리스마스 축하 시가 행진이 한창입니다. 그런데 빨간색 SUV 차량이 축하 행렬 곁을 질주합니다. 어린아이를 스치듯 지나간 이 차량은 행렬을 덮치더니 그대로 돌진했습니다. 코로나19로 2년 만에 열린 마을 축제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It happened so suddenly and so quick, and the truck came out of nowhere, and all of a sudden you just hear the sound of people getting hit. I looked over, and as I looked over, I started to hear a lot of screaming and just saw a red SUV coming towards us. 워키쇼시 당국은 5명이 숨지고 40명 넘게 다쳤다면서 사상자 수가 늘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범행 차량을 현장에서 확보하고 용의자를 체포했습니다. 아직 신상과 범행 동기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테러와 연관됐는지는 확실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현지 경찰은 미국 연방수사국 FBI와 공조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있다면서 사고로 충격을 겪은 시민들에게 위로를 전했습니다. YTN 이종수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차기 연방준비제도 의장에 제롬 파월 현 의장을 유임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파월 의장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명으로 지난 2018년 취임해 첫 임기를 시작했습니다. 파월 의장은 과거에도 연임이 많았고 코로나19 대유행에 따른 경제 위기 국면에서 금융 정책을 무난히 이끌었다는 평가도 받아서 1순위 후보로 꼽혀왔습니다. 네, 그룹 BTS가 아메리칸 뮤직 어워즈에서 대상격인 올해 아티스트에 오른 데 이어서 전 세계 음반업계 최고 권위의 상인 그래미상의 올해의 레코드 후보에도 오를 거란 전망이 남았습니다. 미국의 유력 경제지 포브스와 음악 전문 매체 빌보드가 예측해서 본상 수상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습니다. 강성욱 기자입니다. 그래미상은 미국 레코드 예술과학 아카데미에서 주최하는 음반업계 최고 권위의 상으로 영화의 아카데미상에 비견됩니다. 미국 경제지 포브스는 BTS의 버터를 올해의 레코드 후보 가운데 하나로 선정했습니다. 올해의 레코드는 제너럴 필즈로 불리는 그래미 4대 본상 가운데 하나로 모두 8곡이 후보에 오릅니다. 4대 본상은 올해의 레코드를 비롯해 올해의 앨범과 올해의 노래, 신인상인 베스트 뉴 아티스트 등입니다. 포브스는 올해의 레코드 부문은 때로는 확실한 우승 후보가 거론되지만 이번에는 그렇지 않다면서 치열한 경쟁이 예고된다고 전망했습니다. 포브스는 BTS와 올해 레코드 경합을 벌일 가수로 도자켓, 저스틴 비버, 릴 나스 엑스, 테일러 스위프트 등을 꼽았습니다. 포브스에 앞서 미국 음악 전문 매체 빌보드는 지난주 보도한 기사에서 BTS의 버터를 올해의 레코드 후보로 예측했습니다. 빌보드는 BTS 버터가 10주 동안 싱글 차트 탑100 1위를 차지했다며 버터는 역사적인 후보가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래미는 축음기란 뜻의 그래머폰에서 비롯됐으며 상은 1957년에 창설됐고 수상자들에게는 나팔관이 부착된 축음기 모양의 기념패가 수여됩니다. 제64회 그래미상 후보는 미국 서부 시간 기준 23일 오전에 발표되고 시상식은 내년 1월 31일 미국 로스앤젤레스 스테이플스 센터에서 열립니다. YTN 강성욱입니다.
오늘 아침 서울 기온이 올가을 들어 처음으로 영하권을 기록하는 등 출근길 기온이 뚝 떨어졌습니다. 전북과 세종, 충남 지역에 대설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 많은 눈이 오겠습니다. 단계적 일상 회복 이후 정부가 처음으로 코로나19 위험도를 평가한 결과 수도권의 위험도는 매우 높음으로 최고 단계로 나타났습니다. 수도권에서 하루 이상 병상을 기다리는 확진자는 900명을 넘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반성을 통한 쇄신 선대위 구성에 나섰습니다. 국민의힘은 총괄 선대위원장으로 내정된 김종인 전 위원장이 일부 인선에 불만을 나타내면서 선대위 구성이 삐걱이는 모양새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의 유임을 결정했습니다. 파월 의장은 경기 회복 과정에서 암초로 등장한 인플레이션 대응에 역점을 두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네, 굿모닝 YTN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출근길은 영하권을 보이면서 올가을 들어 가장 추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추위 속에 서쪽 내륙을 중심으로는 많은 눈도 예보돼 있는데요. 자세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최현미 캐스터. 네, 기상센터입니다. 네, 오늘 아침 많이 춥다고요? 네, 출근길 찬바람이 밀려오며 기온을 뚝뚝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올가을 들어 가장 추운 아침이 되겠는데요. 현재 지도에 파란색으로 표시된 중부와 경북 내륙을 중심으로는 영하권을 보이고 있고요. 강원 산간에서는 영하 10도를 밑도는 곳도 있습니다. 현재 설악산의 기온이 무려 영하 16.1도까지 곤두박질했고 대관령은 영하 8도, 서울은 영하 3.1도, 체감온도는 6도 선까지 떨어졌습니다. 한낮에도 기온은 크게 오르지 못하고 종일 쌀쌀하겠습니다. 대관령의 기온이 영하 2도, 서울은 3도, 대전과 광주 7도에 그치겠습니다. 여기에 낮에도 체감 기온이 영하권에 머무는 곳이 많겠습니다. 영하권 추위는 이번 주말까지도 길게 이어질 것으로 보여서 계속해서 옷차림 든든하게 해주셔야겠습니다. 네, 추위 속에 눈이 내리는 곳도 있다고요? 네, 서쪽 지역 곳곳으로 많은 눈이 예상되면서 미끄럼 사고가 우려되는데요. 현재 서해상에서 눈구름이 유입되며 전북 동부와 충남 북부 지역은 대설주의보가 발효 중이고요. 아침 사이 서쪽 더 많은 곳에 눈을 뿌리겠습니다. 내일까지 전북 동부에는 최고 8cm의 많은 눈이 쌓이겠고 그 밖에 서쪽에도 1에서 5cm의 눈이 내리겠습니다. 서울은 빗방울이 떨어지거나 눈이 날리는 정도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강한 바람도 비상인데요. 현재 해상으로는 풍랑특보가, 동해안과 남해안, 제주도에는 강풍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초속 20m 안팎의 바람이 관측되고 있습니다. 날아갈 수 있는 시설물은 단단히 고정해 주시고 항공기 운항 정보도 잘 확인해 주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네, 이어서 코로나19 소식입니다. 어제 0시부터 밤 9시까지 확진자는 모두 2,344명으로 집계됐습니다. 17개 시도 가운데 부산을 제외한 16개 시도의 확진자 합계로 그제 같은 시간보다는 124명이 적습니다. 수도권이 1,826명, 수도권 외 지역이 518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 0시 기준으로 발표될 신규 확진자 수는 2,000명대 후반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국의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가 어제부터 전면 등교를 시작했습니다. 네, 코로나19 사태 이후 거의 2년 만에 옛 모습을 되찾은 건데요. 학생 확진자가 계속 늘고 있어서 불안감은 여전합니다. 신현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학교에 일상 회복이 시작된 첫날. 마스크를 낀 학생들이 줄줄이 교문으로 들어섭니다. 학년별로 돌아가면서 원격 수업을 해왔는데 수도권도 모든 학년이 등교를 시작한 겁니다. 등교는 예전 모습으로 돌아갔지만 방역은 여전히 철저합니다. 학년에 따라 출입구를 달리하기도 하고 2학년 이쪽으로 1학년 원래대로 현관에서 치원은 물론 자가 진단 여부까지 점검합니다. 좋은 아침. 선생님 앱 한번 볼까? 자가 진단. 학부모들은 늘어나는 확진자가 걱정입니다. 최근 1주간 확진된 학생은 하루 평균 376명으로 단계적 일상 회복 이후 증가세입니다. 너무 한꺼번에 전면 등교랑 논술이랑 아이들이 바깥으로 한꺼번에 몰리는 것 같아가지고 좀 우려스러워서. 하지만 학교의 일상 회복은 학력 격차 해소와 아이들의 정서 복원을 위해서 필수적입니다. 등교를 통해서 학교 생활을 온전하게 회복하는 것을 통해서 빠르게
아이들이 그런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이를 위해 예방접종을 완료한 학생은 가족이 격리되거나 확진돼도 등교할 수 있도록 방역 지침도 바꾸었습니다. 가능한 1, 2학년 학생들도 코로나 백신을 맞을 수 있으니까 원래 이제 백신을 맞도록 이렇게 하고 있고. 교육당국은 또 대규모 행사나 다중이용시설을 출입할 때 청소년에게도 방역 패스를 적용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YTN 신현주입니다. 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현재 독일의 코로나19 상황은 최악이라면서 제한 조치 강화를 촉구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메르켈 총리가 여당인 기동민주당 관리들에게 4차 유행이 약화하지 않는 한 병원들은 곧 포화 상태가 될 거라며 16개 주의 제한 조치 강화를 촉구했다고 전했습니다. 연방정부와 16개 주 정부는 앞서 코로나19 미접종자의 식당과 술집 등 출입을 제한하는 계획에 합의했으며 일부 주에서는 부분 봉쇄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네덜란드에서 코로나19 제한 조치 항의하는 시위가 사흘째 이어졌습니다. 현지 시각 21일 네덜란드 북부 흐로닝건, 동부 엔스헤더 등 곳곳에서 정부의 부분 봉쇄 조치와 백신 미접종자의 식당, 술집 출입 제한에 항의하는 시위가 열렸습니다. 시위대 일부는 폭죽으로 경찰을 공격하거나 상점 창문을 깨고 기물을 파손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지난 19일부터 4일간 벌어진 시위에서 과격 행위로 체포된 사람이 130명에 이른다고 밝혔습니다. 종부세를 내는 1세대 1주택자가 지난해보다 늘었습니다. 다만 과세 기준을 완화하고 고령자와 장기 보유자의 세금을 깎아주면서 각종 혜택을 준 효과도 나타났습니다. 권남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종합부동산세를 내는 1세대 1주택자의 수와 세금 규모는 모두 지난해보다 늘었습니다. 1세대 1주택자 가운데 종부세 대상은 12,000명 증가한 13만 2천 명. 이들이 부담하는 종부세는 2천억 원으로 60% 넘게 급증했습니다. 부부 공동명의 특례까지 합치면 종부세를 내는 1세대 1주택자는 14만 5천 명 수준. 과세 기준을 공시가격 9억 원에서 11억 원으로 완화하고 고령자 공제 등 각종 혜택을 줬지만 뛰는 집값의 공시가격 현실화가 더 큰 영향을 미친 겁니다. 내 집 한 채가 죄인가? 우리는 국민들께서 이런 말씀하시는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현재의 종부세, 납부인 씨는 종부세의 원래의 취지와 맞지 않습니다. 다만 다주택자와 법인이 내는 종부세가 많이 늘면서 전체 종부세 고지세액 가운데 1세대 1주택자 비중은 3.5% 수준으로 줄었습니다. 또 같은 1세대 1주택자라도 시가 20억 원 이하면 평균 27만 원부터 91억 원 초과면 6천만 원대까지 세율이 달라지는 과세 표준 구간별로 종부세 부담 차이가 컸습니다. 이런 가운데 과세 기준을 완화하고 각종 공제 혜택을 주면서 1세대 1주택자들에게 모두 3천억 원 넘는 종부세를 깎아준 거로 나타났습니다. 일부 고가 1세대 1주택 국민들의 세부담도 정부의 실수요자 보호 대책에 따라 상당 부분 완화됩니다. 종부세법까지 바꿔가며 1세대 1주택자의 원성을 줄여보려던 정부 여당의 시도는 뛰는 집값을 이기지 못하며 올해는 절반의 성공으로 끝났습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종부세가 많이 나오게 된 일부 아파트 주민들 사이에선 불만이 터져나왔습니다. 위헌 심판 청구 같은 조세 불복 움직임까지 일고 있습니다. 반면 종부세 대상이 아닌 시민들은 투기 억제 효과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강정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매매가 40억 원에 달하는 서울 서초동의 한 아파트. 종합부동산세 위헌 청구 안내문이 붙었습니다. 작년에 한 3천만 원 정도 나왔어요. 2주택이라. 그래서 작년에도 이제 대단히 힘들었는데 금년에 미리 알아보니까 한 8천만 원 정도 나왔다고 해서. 종부세는 재산세와 중복되는 이중과세이자 재산권 침해라는 건데 모집을 시작한 지 하루 만에 1,000명 넘게 동참했습니다. 세계에 유례가 없고 조세 원칙에 너무나 어긋나는 것으로서 우리 자유민주주의 헌법질서에 어긋나는 겁니다. 서울 아파트의 경우 10집 가운데 한 곳꼴로 종부세 대상. 결국 세입자들이 종부세 부담을 떠안게 될 거란 지적도 나옵니다. 결론은 전세가 반전세가 되는 거고 월세화 되면서 그 돈을 받아서 어떤 분은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정부와
내가 내 집 갖고 나눠 먹기다. 당장 종부세를 내지 않더라도 세금 더 걷는다는 말이 달갑지 않다는 반응도 있습니다. 가뜩이나 재산세 부담이 커진 상태에서 정부가 잡지 못한 집값 때문에 내년엔 종부세를 내야 하는 건 아닌지 불안하다는 겁니다. 누가 이거 올라가라 그래 올라가기 위해서 노력한 것도 아니고 팔 수도 없고 또 다시 또 다른 곳으로 갈 수도 없고 주저앉아서 재산세는 내야 되고 종부세까지 내야 되니까. 한층 무거워진 종부세 때문에 장기적으로 투기가 억제될 거란 기대의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점차 없어지겠죠. 왜냐하면 투기를 해가지고 이익을 보려고 하다가 세금 같은 걸 많이 매기면 그러면 안 하려고 할 거 아니에요. YTN 강정규입니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김만배 씨와 남욱 변호사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녹취록을 제공했던 정영학 회계사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배임액은 1,800억 원대로 산정했습니다. 손효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천화동인 사호 실소유주 남욱 변호사가 구속 만료 당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천화동인 5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도 이들의 배임 혐의 공범으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이들은 유 전 본부장과 공사 투자사업 파트장이던 정민용 변호사와 공모해 화천대유에 유리하도록 대장동 사업을 설계해 막대한 개발 이익을 가져가고 그만큼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김 씨는 특혜 대가로 유 전 본부장에게 700억 원을 건네기로 약속하고 남 변호사에겐 대장동 사업자 심사에서 편의를 봐준 정민용 변호사에게 뇌물 35억 원을 건넨 혐의 등도 적용됐습니다. 김 씨와 남 변호사, 정 회계사까지 재판에 넘겨지면서 이미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포함해 이른바 대장동 의혹 핵심 4인방이 모두 피고인 신분이 됐습니다. 다만 녹취록 제공 등 수사 도우미 역할을 자처했던 정 회계사만 유일하게 구속을 면했습니다. 검찰 역시 정 회계사만 불구속 기소한 배경에 대해 관련 법에 따라 수사에 적극 협조한 사실을 고려했다는 점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이번 공소장에 적시된 대장동 핵심 인물들의 혐의는 앞서 김 씨 등의 구속영장 청구 당시 공개된 혐의 사실과 크게 다르지 않지만 배임 액수는 좀 더 구체화됐습니다. 검찰은 이들의 배임 액수를 배당이 최소 651억 원에다 시행이익 1,100여억 원까지 특정해 모두 최소 1,827억 원으로 산정했습니다. 검찰은 또 이들의 배임 혐의와 관련한 피해 복구 절차를 위해 재산을 동결하는 추진 보정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함께 배임 범죄를 공모한 정민용 변호사는 이번 기소 대상에서 빠졌고 최근 속도를 내던 곽상도 전 의원 아들 퇴직금 50억 원과 관련한 수사 결과도 이번 공소장에 넣지 못했습니다. 검찰은 남은 의혹들에 대해선 법과 원칙에 따라 계속 수사를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오늘 민주당사에서 디지털 대전환 공약을 직접 발표합니다. 당 선거대책위원회가 출범한 후 선대위 차원의 첫 공약 발표에 나서는 이 후보는 디지털 대전환으로 표현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 성장 전략과 국가적 투자 방안 등을 설명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후보는 또 오늘 오후 4시 YTN 특별 대담에 출연해서 대장동 의혹 특검과 선대위 쇄신 방안,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와 관련한 사안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의견을 밝힐 예정입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당내 경선에서 경쟁했던 예비 경선 후보 7명과 회동합니다. 윤 후보는 오늘 낮 서울 여의도에 있는 식당에서 최재형 전 감사원장, 안상수 전 인천시장, 하태경 의원을 비롯한 경선 후보 7명과 오찬을 갖기로 했습니다. 다만 윤석열 캠프 관계자는 홍준표 의원과 유승민 전 의원이 응답하지 않으면서 원희룡 전 제주지사를 포함해 본경선에서 붙은 주자들과는 따로 회동을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충청남도에 있는 한 축협에서 수억 원어치 지역 상품권을 실수로 폐기하는 어처구니 없는 사고가 났습니다. 관리부실로 지역 상품권을 폐기한 것도 문제인데요. 직원들이 대출을 받아 손실분을 메우고 사안을 은폐하려 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양동훈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지난 6월 충청남도에 있는 한 축협에서
지역 상품권을 잘못 폐기하는 사고가 났습니다. 이미 사용한 상품권을 처리하려다 보관해둬야 할 상품권까지 함께 폐기해버린 겁니다. 명확하게 표시해두지 않은 상품권들을 한 금고에 보관해둔 탓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해당 축협 관계자는 실수로 폐기한 상품권이 3억 4천만 원어치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축협은 상품권을 폐기한 뒤 3주가 지나서야 실수를 알아챘는데 이후 대처는 더욱 이상했습니다. 상품권 관련 업무를 하고 있던 직원 7명이 5천만 원씩 대출받아 손실을 메우기로 한 겁니다. 이 과정에서 상품권을 금고에서 잘못 꺼낸 담당 직원은 정식 절차를 거쳐 사고의 원인과 책임을 가리고 그 결과에 따르겠다며 대출 제한을 거부했습니다. 감사팀이 따로 있을 거예요. 그런 절차를 통해가지고 정말 누가 잘못하고 했는지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축협 임원들은 정식 절차에 들어가면 관리 담당자가 책임을 뒤집어 쓴다며 회유하고 강한 어조로 압박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솔직히 사업체에서는 담당자는 내가 알기로 60% 정도 되는 걸 알고 있어요. 60% 얼마잖아? 2억이단 말이에요. 그거 배상할 수 있어? 사장님, 내가 너를 다른 애 같았으면 죽었어. 해당 직원은 축협 관계자들과 갈등을 빚다 결국 한 달여 만에 사표를 냈습니다. 본인이 실수한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겠다는 입장이지만 최근에는 나머지 직원들이 대출로 채워넣은 3억 4천만 원 전액을 변상하라는 내용 증명까지 전 직장 동료에게 받았습니다. 취재가 시작되자 해당 축협은 상품권을 실수로 폐기했고 직원들의 대출로 은밀히 손실을 메웠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농협중앙회에 감사를 요청했습니다. 농협중앙회는 해당 축협에 대한 감사에 착수하고 비슷한 사례가 더 있는지 등을 조사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교육부가 인간 평생 교육기관들이 뽑는 이른바 학습 플래너들이 다단계 방식과 유사한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다고 앞서 보도해드렸는데요. 그것도 모자라서 평생 교육기관들이 탈세를 위해서 학습 플래너를 이용하는 정황도 YT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엄윤주 기자입니다. A씨는 재작년 5월부터 올해 7월까지 평생교육기관 B사의 학습 플래너로 일했습니다. 그런데 퇴사 후 한 달도 안 돼서 뜬금없이 세금 100만 원을 내라는 통지서가 날아왔습니다. 본 적도 없는 재작년 소득 3천만 원이 자기도 모르게 추가된 겁니다. 19년도에 기속된 세금 신고를 안 한 게 있었다. 세금을 100만 원 이상 부과가 날라온 거였어요, 용지가. 이제 이게 무슨 말이지 하다가 제가 비슷한 시기 퇴사한 C씨 역시 잊지도 않은 재작년 소득 2,600여만 원이 추가돼 세금 40만 원가량을 내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윗분들이 너 좋으라고 해준 거라고, 조용히 하라고, 이거 어디 가서 말하면 안 된다고, 너만 알고 있으라고. 퇴사를 했는데도 이제 그게 남아있고, 이제 그걸 세금을 내라고 등기까지 오니까 저는 부인서를 내야겠다. 경위를 파악해보니 전 상사가 벌인 일이었습니다. B사의 사업소득 일부를 프리랜서인 두 사람에게 재작년 지급한 돈으로 꾸며 세무서에 신고했던 거였습니다. 이 돈들은 자연스레 두 사람이 세금 신고에서 빠뜨린 소득으로 잡혀서 이에 따른 종합소득세와 무신고 가산세 폭탄까지 맞았습니다. 아예 직접 방문해서 신고를 해놨더라고요. 이제 19년도 중간에 들어가서 반년 정도 동안 일을 해서 나왔던 소득은 찍혀서 그 다음 년도 5월에 저희가 원래 종소세 신고를 하잖아요. 이때 세금 처리가 다 끝나고 나는 거였고. 이뿐만 아니라 다른 이사는 소득을 쪼개 직원들 계좌로 입금해서 자기 급여가 아닌 거로 눈속임한 뒤 다시 돌려받기도 했습니다. 이른바 통장 나눠쓰기입니다. 연수인수라는 게 있는데 받으면 좋은 거다. 해라. 너네한테 유리한 거 해주는 거다. 아무나 해주는 거 아니다. 설명은 오로지 딱 이게 끝이었고 월급날이 돼서 들어오면 바로 본인 통장으로 다시 가지고 가고. 전문가들은 이 같은 행태들이 인건비 지출을 부풀려서 수익을 숨기는 전형적인 탈세 수법이라고 지적합니다. 실제보다 이윤이 적은 것처럼 꾸미고 그렇게 해서 법인세나 이제 사업소득 이런 것들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려고 하는 거거든요. 본인의 통장으로 받지 않고 다른 사람의 통장으로 받는 경우에는 이제 이사의 급여 전부나 또는 일부를 다른 직원의 급여인 것처럼. 이에 대해 관련 업체는 자세한 설명 없이 직원들을 위한 일이었다는 해명만 되풀이했습니다. 저희 돈으로 대신 맞춰주고 이 친구가 그 관리 수당을 받아서 저희는 네가 영업한 돈 아니니까 우리한테 돌려줘야 된다. 이 돈을 리턴 받는 건데. 그래서 실질적으로 돈 더 받게 해주려고 하는 거야 저희 목적이라는.
이처럼 탈세 정황이 뚜렷한데도 관리 감독을 맡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은 뒷짐만 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그 정보공시를 통해서 확인하는 거죠. 그 법에서 이제 기관의 의무사항이라서 잘못 공시를 했거나 공시를 안 했거나 하면 저희가 벌점을 부여를 하거든요. 학습 플래너들의 불안정한 신분과 국평원의 관리 감독 구멍을 악용한 부실 평생교육기관의 혈세 가로채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YTN 엄윤주입니다. 경남 합천에 있는 작은 시골 마을에서 이웃 주민을 때려 숨지게 한 60대 승려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승적이 없던 승려는 주민과 평소 연불 소리 때문에 갈등을 빚었습니다. 오태인 기자입니다. 경남 합천군에 있는 작은 시골 마을. 마을에 있는 불당으로 가는 좁은 길에 핏자국이 선명합니다. 골목 끝에 사는 60대 승려 A씨가 이웃 주민을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현장입니다. 스피커를 이용해 크게 튼 연불 소리가 문제였습니다. 피해자가 운영한 개인 불당과 피해자의 집은 공터를 사이에 두고 10m 정도 떨어졌습니다. 피해자가 연불 소리가 지나치게 크다며 찾아가 항의하자 피의자 A씨는 돌을 던졌고 이를 경찰에 신고하자 이번엔 둔기로 때렸습니다. 계속해서 방송으로 인한 연불을 하니까 피해자가 이를 따졌고 피의자는 따지는 피해자의 그 행위에 대항해서 둔기로 폭행해서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 건강 때문에 3년 전 고향으로 내려온 피해자와 승려 A씨는 평소에도 연불 소리 때문에 갈등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평상시도 아침 한 6시 때가지고 저녁 때까지 그냥 계속해서 연불을 틀어놓으니까 마을 주민들도 그 민원을 제기하고 하고 도저히 더 이상 못 참겠다 싶으면 한 번씩 가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그 때문에 이제 트러블이 조금씩은.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승적이 없는 승려로 녹음된 연불을 틀어놓고 불당에서 혼자 생활했습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오태인입니다. 장난감이나 장식품 상자 안에 전갈이나 거미 등을 숨겨 밀수입한 인터넷 카페 회원들이 적발됐습니다. 국내에 들여와서 관상용으로 판매하려 한 건데요. 밀수입한 개체 수만 3,000마리가 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신준명 기자입니다. 비닐과 테이프로 겹겹이 포장된 장난감 상자. 상자 안을 열어보니 장난감이 있어야 할 자리에 전갈 수십 마리가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전갈, 진해, 거미 이런 절지동물들인데 내가 통관 안 되는 거 알고 장난감이나 장식품 이런 걸로 신고를 해요. 물건 주인은 절지동물 관련 인터넷 카페 회원 30살 남성 A씨 등 6명. 이들은 지난 3월부터 5개월여간 중국, 아프리카 등에서 거미와 진해, 전갈 등 절지동물을 불법 반입했습니다. 장난감이나 장식품 상자 안에 숨겨 세관의 적발을 피해왔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80여 차례에 걸쳐 몰래 들여온 절지동물은 모두 3천여 마리. 국내 거래가로 따지면 2,500만 원어치가 넘습니다. 극동전갈, 곱슬머리 타란툴라, 중국 왕진해 등 품종만 수십 가지인데 이 가운데 독성을 가진 개체도 있어 안전사고의 위험이 크다는 게 세관 관계자의 설명입니다. 밀수입한 개체들은 자택 등에 마련한 시설에서 대량 번식시킨 뒤 판매했습니다. 대학생도 있고 고등학생도 있고 일반인도 있고 절지로 카페 회원들이거든요. 또 자기들끼리 다 아는 사이고. 인천세관은 이들에게 1,700여만 원을 추징하고 벌금 1,200여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압수한 개체 1,500여 마리는 국립과천과학관에 기증해 연구와 전시 등에 활용하도록 했습니다. 인천세관은 앞으로 외래생물 불법 반입을 막기 위해 국제우편과 특송화물 등의 엑스레이 검색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YTN 신준명입니다. 고급 중고차를 사는데 명의를 빌려주면 렌터카 영업을 해서 매달 할부금의 이익까지 챙겨주겠다며 주변 사람들을 속인 일당이 적발됐습니다. 아는 사람이라서 또 돈이 될 것 같아서 명의를 건넨 80여 명은 모두 116억 원의 채무를 떠안았습니다. 김정호 기자입니다. 경찰이 추적 끝에 붙잡은 30대 남성. 이른바 대포차를 전국에 공급하거나 불법 렌터카 영업을 한 A씨입니다. 경찰은 A씨가 확보한 대포차가 어디에서 왔는지 추적했는데 여기서 또
또 다른 범죄가 드러납니다. 재력가 행세를 한 B씨 등이 주변 사람들 명의로 고급 중고차를 할부로 산 뒤에 몰래 처분한 게 대포차로 유통된 겁니다. B씨 일당은 중고차를 사는데 명의를 빌려주면 렌터카 영업을 해서 할부금에 수익금까지 준다는 말을 했고 실제로 몇 달은 돈을 건넸습니다. 피해자들에게 이제 사기 수법이 아닌 것을 포장을 하기 위해서 초창기 차량을 구매한 그 시점부터 한 6개월에서 10개월 가량은 정상적으로 수익금과 할부금을 대납을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몇 달이 지나자 들어오던 수익도 연락도 끊어지고 중고차 대출업체 채무 독촉이 시작됐습니다. 중고차 담보대출금이 생각했던 것보다 많았는데 일당이 많게는 80%까지 차량 가격을 부풀려 대출을 받았던 겁니다. 일당은 부풀려 받은 차에게 대포차 조직에 차량을 넘기고 받은 돈까지 챙겼는데 그 사이 피해자 80여 명은 116억 원이나 되는 대출을 떠안았습니다. 자꾸 부서가 바뀌었다면서 남자분들이 전화 오는데 좋은 말투를 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어쨌든 저는 또 제가 명의니까 제가 또 채무자가 되니까. 경찰은 렌터카 사기 조직 2개와 대포차 유통 조직을 적발해 5명을 구속하고 11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또 대포차로 유통된 차량 18대를 찾아내 피해자에게 돌려주고 불법 렌터카 영업에 명의를 빌려준 41명도 입건했습니다. YTN 김종호입니다. 방탄소년단이 2017년 아메리칸 뮤직 어워즈 무대에 처음 오른 뒤 4년 만에 정상에 올랐습니다. 최고의 권위를 자랑하는 그래미에서도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김혜연 기자입니다. BTS가 해외에서 첫 상을 받은 건 지난 2017년입니다. 빌보드 뮤직 어워즈에서 6년간 상을 꿰차던 저스틴 비버를 제치고 톱 소셜 아티스트를 수상한 겁니다. 정말 너무나도 영광스럽고 아직도 믿기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정말 현실인가 싶어요, 이 순간이. 네. 그해 11월 BTS는 아메리칸 뮤직 어워즈에도 초대됐습니다. 당시 DNA 무대에 따라 팬들이 떼창을 선보일 때도 그들은 그저 한국에서 온 낯선 그룹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부터 미국의 음악 시장은 BTS를 중심으로 경계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BTS는 빌보드 뮤직 어워즈와 아메리칸 뮤직 어워즈에서 4년 연속 수상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AMA에 입성한 지 4년 만에 승자로 우뚝 섰습니다. 한국에서 온 작은 그룹이 아미에 힘입어 기적을 이뤄낸 겁니다. BTS는 올해 버터로 빌보드에서 통산 10주 1위에 올랐고 모두 3곡을 정상에 올렸습니다. 아메리칸 뮤직 어워즈는 이러한 음악적 성과를 인정받는 첫 자리였습니다. 이제 다음은 그래미 뮤직 어워즈입니다. 지난 시상식에서는 후보에 오른 데만 만족해야 했지만 이번에는 수상까지 노려볼 만하다는 관측이 많습니다. 2년 연속 히트곡을 내놓은 데다 영미권 가수들과 꾸준히 협업하며 미국 음악산업계 일원이라는 점이 부각됐기 때문입니다. 대중적인 인기 있는 곡들을 연달아 발표하는 가운데 그 영미권 가수들과 계속 콜라보 작업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그래미의 후보에 오른 것뿐만 아니고 수상 가능성도 굉장히 높다라는 겁니다. 일각에서는 BTS 히트곡 버터와 지난해 발표한 앨범 B를 통해 본상인 제너럴 필드 후보까지 노려볼 만하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 김혜은입니다. 제64회 그래미상 후보 발표를 앞두고 방탄소년단 BTS가 올해의 레코드 후보에 오를 거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미국 경제지 포브스는 현지 시각 20일 BTS의 버터를 올해의 레코드 후보 가운데 하나로 선정했습니다. 앞서 미국 음악 전문 매체 빌보드는 지난주 보도한 기사에서 BTS 버터를 올해의 레코드 후보로 예측했습니다.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 게임에 이어 지옥이 흥행몰이를 시작했습니다. 출시와 동시에 전 세계 넷플릭스 순위에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김현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옥행을 선고받은 사람들, 그리고 예고된 시간에 이들에게 찾아가는 죽음의 사자. 이런 초자연적인 현상에 따른 사회 혼란과
이에 맞서 진실을 밝히려는 이들의 사투를 그린 넷플릭스 새 시리즈물 지옥입니다. 여기에서는 사실은 아주 극단적인 어떤 설정 안에 있고 거기에서의 아주 여러 종류의 인간들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아주 좋은 그런 설정인 것 같아요. 출시 전부터 제2의 오징어 게임으로 불리며 관심을 모으더니 출시 하루 만에 전 세계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OTT 시장의 큰손 넷플릭스 전 세계 시리즈 1위를 차지했습니다. 엿새 만에 1위에 오른 오징어 게임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넷플릭스 시장에 이름을 알렸습니다. 이런 호재로 제작사의 주가가 급등하기도 했습니다. 지옥온 이후 한 단계 자리를 내려오긴 했지만 넷플릭스에서는 한국 드라마가 3편이나 탑10을 장식하고 있습니다. 흥행몰이 중인 오징어 게임의 후광 효과와 기존 틀을 깨는 스토리 전개 등이 흥행 요인으로 꼽힙니다. 기생충이나 BTS 이후에 그 K 콘텐츠에 대한 세계인들의 관심이 커진 거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요. 한국 문화 상품들은 굉장히 사회 반영성이 크다는 거죠. 탄탄한 기획과 보편적 구성, 세밀한 전개 과정 등 한국적 소재와 창작 기법이 자본과 유통 채널을 만나면서 상승 효과를 내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국내 콘텐츠로 영향력을 넓히고 있는 외산 유통 채널에 맞서 CJ 계열 등 국내 사업자들도 해외 제작사 인수와 협력 등 몸집 불리기에 나서고 있어 콘텐츠 시장 격돌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YTN 김현우입니다. 네, 청각장애인들은 불이 나면 화재 경보기 소리를 듣지 못해서 현장을 피하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런 청각장애인 가정에 불빛으로 화재 사실을 알려주는 단독 경보형 감지기를 보급하는 사업이 시작됐습니다. 이상곤 기자입니다. 지난해 6월 부산의 한 주택에서 불이 나 50대 청각장애인이 미처 빠져나오지 못해 숨졌습니다. 화재 감지기가 거실에 있었지만 방 안에 있다가 소리를 듣지 못해 화마를 피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청각장애인들을 위해 시각 표시 기능이 있는 주택용 화재 감지기를 보급하는 사업이 대전에서 본격 시작됐습니다. 설치 후 작동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연기 스프레이를 뿌렸더니 경보음과 함께 빨간 불빛이 깜빡입니다. 화재 사실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된 청각장애인은 이제야 마음이 놓입니다. 불빛으로 확인이 되기 때문에 더 좋아요. 그리고 청각장애인은 아무리 큰 소리 쳐도 못 듣거든요. 전기 배선 없이 건전지로 작동하는 단독 경보형 화재 감지기로 거실과 침실 두 곳에 설치해 불이 난 사실을 보다 신속하게 알 수 있도록 했습니다. 기존 화재 감지기에 불빛이 나도록 한 제품으로 소방산업기술원의 승인을 받은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동안 청각장애인용 시각 경보기는 법적 의무 대상인 대중이용시설에만 주로 설치되었습니다. 그나마 가정에 보급되는 화재 감지기도 경보음만 내다보니 청각장애인들에게는 별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기존 단독 경보음 감지기에 시각 경보 기능을 더해서 경보를 하면 화재를 좀 더 빨리 인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청력이 약하신 분들도 빠르게 대피를 해서 인명피해를 줄이는데 크게 기여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대전에 거주하는 청각장애인은 만여 명. 대전 소방본부는 올해 장애 정도가 심한 기초생활수급자 400여 가구를 시작으로 오는 2023년까지 시각형 화재 감지기 설치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YTN 이상곤입니다. 네, 올해는 날씨가 좋아서 대풍이 들었는데도 농민의 시름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내년 예상 수요보다 많이 생산되면서 쌀값 폭락이 우려되기 때문인데요. 농민들은 초과 생산량을 정부가 선제적으로 매입해서 쌀 수급 안정에 나서달라고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김범한 기자입니다. 미국 저리장 마당에 800kg짜리 벼 포대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풍년으로 벼 저장 시설이 이미 다 찼기 때문입니다. 예상보다 쌀 생산량이 늘면서 중저가 쌀값은 벌써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상인들 입장에서는 더욱더 기다릴 수밖에 없는 입장인데 우리 농사진 입장에서는 올해 농사를 지었으면
빨리 그만큼의 대가를 기대하고 있는 입장인데 그런 부분에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전국 쌀의 30%를 생산하는 광주와 전남 지역의 농협조합장 등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내년 예상 수요를 넘는 쌀 31만 톤을 정부가 선제적으로 매입해 쌀값 하락을 막아달라고 촉구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농협에서는 전체의 조합장들이 정부에서 시장 경제를 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건의를 해서 농가의 이 수치 가격을 높이는데 최선을 좀 하고자 지금 마음을 먹고 이방 추진하고 있다는 것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올해 쌀 생산량은 지난해보다 10.7%가 증가한 388만여 톤으로 내년 예상 수요량을 7%나 초과했습니다. 올해부터 시행된 양곡관리법은 초과 생산량이 3%를 넘으면 자동으로 시장에서 정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초기에 그 쌀값 정상이라는 이런 안정적인 측면에서라도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시장 격리 제도를 빨리 작동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농민들은 또 논에 벼가 아닌 다른 작물을 심는 면적도 대폭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계층을 당장 지원해야 한다는 목소리 속에 재정당국이 쌀 시장 개입 문제에 대해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YTN 김범환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세계의 경제 대통령으로 불리는 연방준비제도 차기 의장에 현직인 제롬 파월 의장을 유임시켰습니다. 높은 인플레이션 탓으로 지지율이 하락한 상황에서 안정적인 통화 정책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 강태욱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고심 끝에 전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파월 의장의 유임을 결정했습니다. 연준 의장 후보로 꼽혔던 레이얼 브레이너드 연준 이사를 부의장에 지명했습니다. 온건파로 분류되는 의장과 진보적 성향이 강한 부의장으로 견제와 균형을 이루겠다는 의도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후 지난 10개월 동안 미국 경제를 회복시키는 데 파월 의장의 결단력 있는 리더십이 역할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When our country was hemorrhaging jobs last year and there was panic in our financial markets, Jay's steady and decisive leadership helped to stabilize markets and put our economy on track to a robust recovery. 그러면서 이들이 인플레이션을 낮게 유지하고 물가를 안정시키며 최대 고용을 이루는 데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또 미국 경제를 더욱 강력하게 만드는 데 필요한 연준의 안정성과 독립성을 지킬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We will use our tools both to support the economy and a strong labor market and to prevent higher inflation from becoming entrenched. 파월 의장의 유임 결정은 의회 인사청문회 통과가 무난하게 이뤄질 것이란 전망도 배경이 됐습니다. 4년 전에 상원의원 100명 가운데 여야를 포함해 84명의 인준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또 임명권자였던 트럼프 전 대통령이 노골적으로 금리를 낮추라는 압력에도 굴하지 않고 연준의 독립성을 지켜냈다는 평가도 한몫했습니다. 미국 언론은 이번 인선에 대해 대유행의 여파가 계속되고 30년 만에 가장 빠른 인플레이션으로 씨름하는 가운데 중앙은행의 정책 일관성과 안정성을 유지하려는 결정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조엘 간지는 미국 아메리칸 뮤직 어워즈에서 아시아 가수 최초로 대상을 받은 BTS의 사진을 일제히 일면에 실었습니다. 이번 수상으로 BTS가 내년 초 열리는 그래미 시상식에서도 트로피를 안을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한국일보는 부글부글 종부세 100만 명 시대라는 제목의 기사를 일면에 실었습니다. 올해 주택분 종부세 대상이 94만 7천 명에 달하면서 민주당이 예측한 80만 명에서 한참 빗나갔지만 정부는 국민 98%와는 무관하다는 입장입니다. 조선일보는 그분 근처에도 못 간 대장동 수사라는 제목의 기사를 일면에 실었습니다. 검찰이 중간 수사 결과를 내놨지만 이른바 대장동 일당 4명의 공소장에는 윗선 개입 정황이 포함되지 않아 꼬리 자르기식 부실 수사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동아일보는 코로나에 중위권이 무너진 듯하다는 수능 출제위원장의 견해를 일면에 실었습니다.
출제진들은 작년과 수준이 비슷하다고 봤지만 어렵다는 수험생이 많아 당황했다며 1년 사이에 중간계층이 예상보다 많이 무너진 것 같다고 위수민 출제위원장은 밝혔습니다. 한겨레는 최근 벌어진 흉기 난동 사건과 관련해 경찰 선발에 성비를 맞추겠다는 정치적 목적이 아닌 치안 능력을 봐야 한다고 언급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의 말에 젠더 갈라치기란 비판이 나온다고 보도했습니다. 손희정 경희대 비교문화연구소 학술연구교수는 이 대표가 공정 선발을 이야기하는 맥락을 놓고 보면 사실상 여경 선발이 부당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교묘하게 주장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서울신문은 전국 초등고등학교가 2년 만에 정면 등교를 시작해 학교로 들어가는 초등학생들의 사진을 일면에 실었습니다. 정부의 단계적 일상 회복에 따라 시행된 전면 등교를 환영하는 목소리도 있지만 학생 확진자가 최근 크게 늘면서 걱정하는 목소리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조간브리핑 김평정입니다. 네, 굿모닝 YTN 이어가겠습니다. 올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대상자가 지난해보다 28만 명이 더 늘었습니다. 다주택자의 세부담은 지난해보다 평균 3배 정도 커졌습니다. 오인석 기자입니다. 2021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고지서가 발송됐습니다. 올해 종부세 납부 대상은 지난해보다 28만 명이 늘어난 94만 7천 명, 세액은 3조 9천억이 증가한 5조 7천억입니다. 납부 인원은 42%, 세액은 217% 증가했습니다. 1세대 1주택자 기본 공제 금액이 공시가격 9억에서 11억으로 높아지면서 8만 9천 명은 제외됐습니다. 납세자의 합산 배제 신고 등으로 고지세액 대비 약 10% 감소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추정컨대 약 5.1조 원 수준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2주택 이상 다주택자의 종부세 부과 대상은 48만 5천 명으로 13만 명이 늘었고 세액은 지난해 9천억에서 2조 7천억으로 1조 8천억이 증가했습니다. 다주택자 종부세 부담이 지난해보다 평균 3배나 커진 셈입니다. 특히 서울 등 조정 대상 지역 2주택자나 3주택 이상자가 다주택자 종부세 중 96%인 2조 6천억을 부담합니다. 서울 강남구의 시가 26억 원의 아파트 한 채와 시가 27억 원의 주택 한 채를 보유한 경우 5,869만 원의 종부세가 부과됐습니다. 법인은 6만 2천 명에게 과세되고 전체 종부세의 40%인 2조 3천억이 부과됐습니다. 이에 따라 다주택자와 법인이 전체 세액의 88.9%를 부담해 종부세의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국민 98%는 종부세와 무관하다며 법인을 통한 종부세 부담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법인 과세 인원과 세액이 약 3배씩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종부세 부과 대상자는 홈택스에서 고지서를 확인할 수 있고 우편으로는 24일이나 25일쯤 받을 수 있습니다. 종부세 신고와 납부는 다음 달 1일부터 15일까지입니다. YTN 오인성입니다. 단계적 일상 회복 이후 정부가 처음 발표한 유행 위험도에서 수도권은 매우 높음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상황이 갑자기 나빠진 건 60대 이상 고령층 확진자가 크게 늘었기 때문입니다. 고령층 돌파 감염이 증가하면서 확진자 가운데 위중증으로 진행되는 비율도 50% 넘게 급증했습니다. 이영환 기자입니다. 정부는 방역 지표가 급격히 악화한 이유로 확진자 규모에 비해 높은 위중증 환자 비율을 꼽았습니다. 확진자 가운데 위중증으로 진행하는 위중증 전환율은 2.36%에 달합니다. 지난달 첫째 주 1.56%에서 3주 만에 급증한 겁니다. 안정적으로 대응 가능한 위중증 환자 500명을 넘긴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건데 가장 큰 원인은 고령층 확진자 증가입니다. 지난달 20%대에 머물던 60살 이상 확진자 비중은 이달 들어 35.7%로 크게 늘었습니다. 잇따르는 돌파 감염에 고령층 추가 접종을 서두르고 18살에서 49살 청장년층도 내년 상반기 추가 접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60세 이상의 추가 접종률도 증가를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7.5%로 낮은 상황입니다. 추가 접종을 시행하면 2주 이내에 면역 효과나 예방 효과가 굉장히 급격히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유흥시설과 노래방, 헬스장 등 감염 취약시설에 도입한 방역 패스 유효 기간을 설정할지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접종 뒤 일정 시간이 지나면 효과가 떨어지는 점을 고려해 접종 증명서 인정 기간을 정할 필요성이 커진 겁니다. 외국에서는 이제 면역력이 유지되는 6개월에서 9개월 정도로 방역 패스 유효 기간을 지정하는 나라들이 좀 다르고, 또 이스라엘 같은 나라들은 또 추가 접종을 방역 패스에 또 연동해서 한편 방역 당국은 이번 주부터 시작한 전면 등교로 미접종 소아청소년 확진자가 크게 늘 수 있다며 백신 접종을 재차 당부했습니다. 미접종군은 완전 접종군에 비해 감염 위험이 2.3배, 위중증 11배, 사망은 4배나 높게 나타난다고 강조했습니다. 백신 접종 이득이 훨씬 크지만 현재 12살에서 17살 접종 완료율은 13.5%에 불과합니다. 이에 정부는 사전 예약을 다음 달 31일까지 추가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민주당으로부터 쇄신의 전권을 받은 이재명 후보가 대대적인 변화를 예고했습니다. 조금 더 자세를 낮추면서 반성문을 쓰는 것으로 새로운 민주당을 시작했습니다. 다만 선대위 개편 방향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보도에 최하영 기자입니다. 이재명 후보가 전권을 쥐고 쇄신에 착수한 민주당 선거대책위. 전국민 선대위라는 새로운 이름만큼 회의 모습도 사뭇 달라졌습니다. 일주일 전 당 지도부가 있었던 상석에는 취업 준비생과 워킹맘 등 청년 세대가 앉아 저마다의 고충을 토로했습니다. 매주 월요일마다 이런 방식으로 직접 민심과 소통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새로운 민주당 첫 1일차라고 생각됩니다. 국민 여러분들의 이제 새로움과 변화, 혁신, 개혁에 대한 열망을 담아서 이제 이재명의 민주당, 새로운 민주당을 시작하겠습니다. 쇄신의 출발선에서 이 후보는 따끔한 회초리를 맞을 준비가 됐다며 자신과 민주당의 반성문부터 썼습니다. 부동산 문제로 서민 고통을 가중하고 내로남불식 남탓만 했다면서 대장동 의혹에 대한 자신의 부족함도 사과했습니다. 왜 민간의 저런 비리 잔치를 예방하지 못했느냐라고 하는 지적에 대해서 나는 책임이 없다라고 말한 것 자체가 잘못임을 인정합니다. 청년층을 향해서도 역사상 가장 취약한 계층으로 만든 점에 무한 책임을 느낀다며 자세를 낮췄습니다. 민생개혁을 강조하는 대목에선 자신이 만난 어르신의 이야기를 전하며 울먹이기도 했습니다. 없는 사람, 가난한 사람 좀 살 수 있게 해달라. 그런 분들의 그 눈물을 제가 정말로 가슴으로 받아 안고 살아가고 있는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찰을 시작으로 변화를 예고한 이 후보는 몽골 기병처럼 필요한 일을 신속히 해내는 당으로 바꾸겠다며 기민함도 거듭 강조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선대위 개편 방안을 두고는 고민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YTN 최하영입니다. 최고위급 인선이 마무리되는 것 같았던 국민의힘에서 조금씩 잡음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 취재 결과 김종인 전 위원장이 이준석 대표를 만나서 선대위 인선에 강한 불쾌감을 나타낸 걸로 확인됐습니다. 자신은 합류를 확정하지도 않았는데 발표됐고 선대위 체제가 삼각구도로 비치는 것도 우려를 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박석영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에게서 총괄선대위원장직을 제안받은 김종인 전 위원장. 윤 후보의 중재로 공동선대위원장으로 지명된 김병준 전 위원장과도 만난 것으로 알려졌지만 최종 결심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일단 총괄위원장직은 수락은 하신 거죠? 수락은 너무 수락 공식적으로 네. 아직은 내가 수락한 적은 없어. YTN 취재 결과 김 전 위원장은 최고위원회의 전 이준석 대표와 아침 회동을 갖고 윤 후보의 일방적인 인선에 강한 불만을 표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시간이 더 필요하다면서 윤 후보의 전화조차 받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저도 잘 모르겠는데 총괄 선대위원장으로 부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하루 이틀만 조금 좀 시간을 좀 더 달라고 하셨기 때문에 결국 사실상 처음으로 주도한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후보는
김 전 위원장을 빼고 이준석, 김병준 상임위원장 임명안과 김한길 전 민주당 대표를 새시대 준비위원회 위원장으로 하는 안건만 마무리 지었습니다. 후보 직속으로 김한길 위원장님이 좀 맡으실 새시대 준비위원회라는 것을 두고 아무래도 우리 당 선대위보다야 훨씬 규모가 작겠습니다만은 그러면서도 선대위 수석대변인의 이양수 의원을 선임하고 전략기획부총장과 조직부총장을 각각 윤한홍 의원과 박성민 의원으로 교체하는 인사를 강행했습니다. 위원장이 하루 이틀 좀 고민한다고 하셨는데 좀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러시는 건지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아무 말로 할 말이 없어요. 고민하신 이유에 대해서만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위원장님? 여러 당신이 예상하는 이런 걱정을 좀 하시면서 조금 시간을 가지고 생각해 보겠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경쟁자 끌어안기도 관건입니다. 윤 후보는 경선에서 경쟁했던 예비 후보들과 오찬 회동 약속을 잡았지만 홍준표 의원과 유승민 전 의원이 응답하지 않으면서 원희룡 전 제주지사를 포함한 본선 경쟁자들과의 회동은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국민의힘 선대위는 다음 달 6일 발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때까지 비서실장과 본부장 등 인선 협의가 이어질 텐데 다양한 인사를 모두 끌어안는 만큼 마지막까지 줄다리기는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박서경입니다.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던 중에도 스토킹 남성에게 살해당한 여성은 지난 1년 동안 모두 5차례나 경찰에 피해를 호소했던 걸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은 2번이나 가해 남성을 만나고도 경고만 하고 돌려보냈습니다. 홍민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검은색 상하의에 검은색 모자를 둘러쓴 남성이 경찰 호송차에서 내립니다. 지난 19일 경찰의 신변보호 아래 있던 여성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35살 가해 남성이 영장 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한 겁니다. 왜 범행을 저질렀는지, 피해 여성과 유가족에 사과할 뜻은 없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에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유족들한테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신가요? 그럼 인정하시나요?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이번 사건 전에도 오랜 기간 반복적으로 피해 여성을 스토킹해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 1년 동안 경찰에 접수된 스토킹 신고만 모두 5차례에 달할 정도였습니다. 지난 6월에는 자기 짐을 가져가겠다며 여성 집에 찾아와 경찰관이 출동하기도 했고, 지난 9일에는 동의 없이 회사 앞으로 찾아와 경찰관이 퇴근길 여성의 집까지 동행하기도 했습니다. 이 같은 과정에서 경찰은 A씨를 2번이나 직접 만났지만 단순히 스토킹 중단을 경고하는 데 그쳤습니다.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되기 전이라 이미 동행을 거부하는 A씨를 강제로 조사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경찰은 지난 19일 범행 당시 500m 떨어진 서울 명동의 한 호텔로 출동한 배경에 대해서도 거듭 해명했습니다. 기술적 한계로 스마트워치의 위치값이 다른 곳에 표시됐고 신호가 발신된 곳을 우선 수색하는 게 지침이었다는 겁니다. 다만 피해 여성의 집을 먼저 수색하지 않은 건 아쉬운 점이라며 신고가 접수되면 주거지에도 현장 경찰관을 보내도록 지침을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이번 사건 담당 경찰서장이 참여하는 스토킹 범죄 대응 개선 전담팀을 만들어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경기도 의정부에 있는 을지대병원 간호사가 태움이라고 불리는 병원 내 괴롭힘을 호소하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소식 전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당시 병원 측은 개인적인 문제로 치부하는 해명만 늘어놨었는데 뒤늦게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김예린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기도 의정부시의 을지대병원 관계자가 YTN 취재진에 보낸 문자입니다. 병원 내 집단 괴롭힘, 이른바 태움 피해와 업무 스트레스를 호소하다 극단적 선택을 한 간호사 24살 A씨에 대한 취재가 시작되자 병원 측이 해명에 나선 겁니다. 병원 측은 먼저 간호사는 이직률이 높다며 언제든지 사직 후 다른 병원에 취직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만에 하나 태움이 있었다고 가정하더라도 사직하고 직장을 옮기면 간단히 해결될 수 있지 않았겠냐고 반문합니다. 다른 선택지가 있는데 극단적 선택을 한 게 안타깝다면서도 의문이 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요, 이제
병원에서는 병원 간호사들이 이직률이 엄청나게 높아요. 왜냐면 갈 데가 많으니까. 그래서 이 병원은 뭐 마음에 안 드냐? 그러면 뭐 금방금방 그만두고 다른 병원을 옮기고 이렇게 막 하거든요. 병원 측은 뒤늦게 해당 발언이 개인 의견이었을 뿐 공식 입장은 아니라고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병원 측은 유족들에게도 책임 회피성 해명으로 상처를 줬습니다. 유족들을 찾은 병원 관계자가 A씨 사망 당시 영상통화를 하고 있던 남자친구를 탓하는 듯한 발언을 이어간 겁니다. 남자친구가 영상통화를 하고 나서 계기가 한 50분 정도 돼요. 제 입장에는 그 상황이 싫은 거죠. 네. 하여튼 그런 계기가 좀 있는데 시간이 한 50분 정도. 그때 큰 소리 났을 때 그래서 119로 좀 불렀으면 얼마나 좋지 않았을까 하는 좀 아쉬운 부분. 병원 측은 취재진에게도 A씨가 남자친구 문제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 같다는 취지의 해명을 반복했습니다. 통화 과정에서 뭔가 좀 심적인 자극을 줄 뭔가가 있지 않았을까. 그런 게 조금 이제 의혹이 드는 거죠. A씨의 동료들은 이 같은 해명을 반박하며 병원이 상급 종합병원 인증평가를 목전에 둔 상황이었다는 점을 언급했습니다. 병원 입장에선 레지던트나 의사를 확충하기 위해 인증평가 통과가 간절했기 때문에 어떻게든 간호사 개인 문제로 치부하려 한다는 겁니다. 인증평가를 준비하려면 그만큼 신경 써야 할 것도 많았기 때문에 인력 유출도 필사적으로 막았다고 말했습니다. 인증 넘기려고 하고 그러니까 어떻게든 막 사직하는 사람들 붙잡고 막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더. YTN 보도 이후 병원 측은 A씨 죽음에 대해 다시 진상조사에 착수하고 경찰에도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하지만 정식 조사가 시작되기도 전에 개인사를 언급하며 숨진 간호사가 호소한 병원 내부 문제를 외면하려 한 데에 대해선 비판을 피하기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혜린입니다. 미국에서 크리스마스 행진 도중 SUV 차량이 돌진해 5명이 숨지고 40명 넘게 다쳤습니다. 피해자 상당수가 어린 학생들인데요. 사고 동기와 테러 연관성은 아직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종수 기자입니다. 미국 위스콘신주의 한 마을에서 크리스마스 축하 시가 행진이 한창입니다. 그런데 빨간색 SUV 차량이 축하 행렬 곁을 질주합니다. 어린아이를 스치듯 지나간 이 차량은 행렬을 덮치더니 그대로 돌진했습니다. 코로나19로 2년 만에 열린 마을 축제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It happened so suddenly and so quick, and the truck came out of nowhere, and all of a sudden you just hear the sound of people getting hit. I looked over, and as I looked over, I started to hear a lot of screaming and just saw a red SUV coming towards us. 워키쇼시 당국은 5명이 숨지고 40명 넘게 다쳤다면서 사상자 수가 늘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범행 차량을 현장에서 확보하고 용의자를 체포했습니다. 아직 신상과 범행 동기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테러와 연관됐는지는 확실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현지 경찰은 미국 연방수사국 FBI와 공조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있다면서 사고로 충격을 겪은 시민들에게 위로를 전했습니다. YTN 이종수입니다. 네, 방탄소년단이 아메리칸 뮤직 어워즈에서 대상격인 올해의 아티스트에 오른 데 이어서 전 세계 음반업계 최고 권위의 상인 그래미상이 올해의 레코드 후보에도 오를 거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미국의 유력 경제지 포브스와 음악 전문 매체 빌보드가 예측해서 본상 수상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습니다. 강성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그래미상은 미국 레코드 예술과학 아카데미에서 주최하는 음반업계 최고 권위의 상으로 영화의 아카데미상에 비견됩니다. 미국 경제지 포브스는 BTS의 버터를 올해의 레코드 후보 가운데 하나로 선정했습니다. 올해의 레코드는 제너럴 필즈로 불리는 그래미 4대 본상 가운데 하나로 모두 8곡이 후보에 오릅니다. 4대 본상은 올해의 레코드를 비롯해 올해의 앨범과 올해의 노래, 신인상인 베스트 뉴 아티스트 등입니다. 포브스는 올해의 레코드 부문은 때로는 확실한 우승 후보가 거론되지만 이번에는 그렇지 않다면서
치열한 경쟁이 예고된다고 전망했습니다. 포브스는 BTS와 올해 레코드 경합을 벌일 가수로 도자켓, 저스틴 비버, 릴 나스 엑스, 테일러 스위프트 등을 꼽았습니다. 포브스에 앞서 미국 음악 전문 매체 빌보드는 지난주 보도한 기사에서 BTS의 버터를 올해의 레코드 후보로 예측했습니다. 빌보드는 BTS 버터가 10주 동안 싱글 차트 탑100 1위를 차지했다며 버터는 역사적인 후보가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래미는 축음기란 뜻의 그래머폰에서 비롯됐으며 상은 1957년에 창설됐고 수상자들에게는 나팔관이 부착된 축음기 모양의 기념패가 수여됩니다. 제64회 그래미상 후보는 미국 서부 시간 기준 23일 오전에 발표되고 시상식은 내년 1월 31일 미국 로스앤젤레스 스테이플스 센터에서 열립니다. YTN 강성욱입니다. 네, 저희가 실제로 사용하는 스튜디오 카메라 옆에 제가 잠시 섰습니다.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말하고 있는 게 그대로 글자로 올라오고 있죠. 제가 말하는 속도에 맞춰서 준비된 원고를 올려준 스텝도 저쪽에 있습니다. 이걸 프롬프터라고 하는데 주로 방송에서 많이 사용하고요. 중요한 연설이 있는 곳에서도 쓰입니다. 정확하고 요약된 내용을 전하는 데 유용하겠죠. 이 프롬프터가 어제 논란이 됐습니다. 어떤 일인지 영상부터 보겠습니다. Presidential candidate for People Power Party will share his vision for Korea. 네, 잠시 무대 준비가 있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겠습니다. 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글로벌 리더 여러분,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윤석열입니다. 네, 바로 언론사 행사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윤석열 후보가 발언할 때 프롬프터가 작동하지 않으면서 정적이 흘렀습니다. 저희가 영상으로는 짧게 보여드렸는데 실제로는 1분 30초 정도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네, 당장 민주당에서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박용진 공동선대위원장은 정치는 자기 머리로 해야 한다고 지적했고 백혜련 최고위원은 프롬프터 없이 연설도 못하는 분이 대통령 후보라고 비꼬았습니다. 네, 정치 신인 윤석열을 겨냥한 겁니다. 국민의힘 이양수 수석 대변인은 기술적인 문제가 있었던 만큼 기다리는 게 상식이었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정치적으로 억지 주장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장의 방송 장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서 생긴 돌발 상황에 90초 동안 흐른 정적. 단순 해프닝으로 넘길지 판단은 유권자의 몫입니다. 조엘 간지는 미국 아메리칸 뮤직 어워즈에서 아시아 가수 최초로 대상을 받은 BTS의 사진을 일제히 일면에 실었습니다. 이번 수상으로 BTS가 내년 초 열리는 그래미 시상식에서도 트로피를 안을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한국일보는 부글부글 종부세 100만 명 시대라는 제목의 기사를 일면에 실었습니다. 올해 주택분 종부세 대상이 94만 7천 명에 달하면서 민주당이 예측한 80만 명에서 한참 빗나갔지만 정부는 국민 98%와는 무관하다는 입장입니다. 조선일보는 그분 근처에도 못 간 대장동 수사라는 제목의 기사를 일면에 실었습니다. 검찰이 중간 수사 결과를 내놨지만 이른바 대장동 일당 4명의 공소장에는 윗선 개입 정황이 포함되지 않아 꼬리 자르기식 부실 수사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동아일보는 코로나에 중위권이 무너진 듯하다는 수능 출제위원장의 견해를 일면에 실었습니다. 출제진들은 작년과 수준이 비슷하다고 봤지만 어렵다는 수험생이 많아 당황했다며 1년 사이에 중간계층이 예상보다 많이 무너진 것 같다고 위수민 출제위원장은 밝혔습니다. 한겨레는 최근 벌어진 흉기 난동 사건과 관련해 경찰 선발에 성비를 맞추겠다는 정치적 목적이 아닌 치안 능력을 봐야 한다고 언급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의 말에 젠더 갈라치기란 비판이 나온다고 보도했습니다. 손희정 경희대 비교문화연구소 학술연구교수는 이 대표가 공정선발을 이야기하는 맥락을 놓고 보면 사실상 여경선발이 부당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교묘하게 주장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서울신문은 전국 초등고등학교가 2년 만에 정면 등교를 시작해 학교로 들어가는 초등학생들의 사진을 일면에 실었습니다.
정부의 단계적 일상 회복에 따라 시행된 전면 등교를 환영하는 목소리도 있지만 학생 확진자가 최근 크게 늘면서 걱정하는 목소리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조간 브리핑 김평정입니다. 이제는 정말 겨울이 찾아왔음을 실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서울은 올가을 첫 영하권 기온을 보이면서 가장 추운 아침을 맞이했는데요. 현재 서울 기온은 영하 3.4도까지 내려가면서 어제 같은 시각보다 7도가량 낮습니다. 체감 온도는 영하 7도 선까지 가까이 내려갔는데요. 이렇게 장갑과 두꺼운 겉옷을 입고 있지만 공기가 얼마나 차가운지 잠시만 밖에 서 있어도 금세 얼굴과 손끝이 얼얼해졌습니다. 오늘 출근길에는 따뜻한 겉옷과 함께 방한용품 챙기셔서 보온에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강원 남부 동해안과 영남 동부를 중심으로 한파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전국적으로 영하권 추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비공식 기록으로 강원도 설악산의 기온이 영하 16.5도까지 떨어지며 가장 춥고요. 대관령은 영하 8.2도, 파주도 영하 6.5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낮에도 찬바람이 불며 춥겠습니다. 서울 낮 기온은 3도, 광주와 대구 7도로 어제보다 1에서 3도가량 낮겠습니다. 현재 영하권 추위 속에 충청과 호남 지방에는 산발적인 눈구름이 발달해 있습니다. 특히 전북 동부와 충남 북부, 제주 산간에는 대설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많은 눈이 예상되는데요. 앞으로 전북 동부에 최고 8cm, 경기 남서부와 충청, 제주 산간에도 최고 5cm의 눈이 더 내리겠고 수도권과 강원 지역에는 약하게 눈이 날리겠습니다. 내린 비나 눈이 얼어붙어 도로가 미끄러워지는 곳이 있으니까요. 교통안전에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비나 눈은 내일 아침이면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영하권 추위는 주말까지 길게 이어질 전망입니다. 오늘 바람도 무척 강합니다. 현재 서해안과 동해안, 제주도에는 강풍특보가, 대부분 해상에는 풍랑특보가 발효 중인데요. 그 밖에 내륙에서도 초속 15m 안팎의 강한 바람이 불고 있으니까요. 항공기 결항 여부 확인해 주시고 시설물 관리에도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광화문에서 YTN 홍나신입니다. 이상으로 굿모닝 YTN 마치겠습니다. 잠시 후 YTN 24가 이어집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